네, 오늘의 이슈 유니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 계속 이 공개 토론회 생중계로 보여드렸는데 민주당 경선 예비 후보 4명의 공개 토론회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이 세 번째인데 네. 각 당 이번 민주당 대선 후보들 간에 좀 치열한 기싸움도 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분위기도 읽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일단은 보셨어요? 오늘 이제 상당히 긴장된 모습도 이제 보이긴 하고요. 네. 긴장감이 높아졌었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전에 1차, 2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제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어쨌든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제 YTN을 포함해서 지상파에서 이제 얼굴도 실제적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볼 수 있고 이전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봐야 됐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었고 또 탄핵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바뀐 국면에서 실시된다는 점. 그렇죠. 또 한 가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선거인단을 2차로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일부터 21일까지.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누가 더 많이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 여부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이제 후보들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네. 그다음에 어쨌든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된 상황이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선거 국면에서도 상당히 이제 짧지 않은 선거 캠페인 기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했는데요. 일반적인 공방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전과는 좀 다른 것은 어쨌든 후보들의 개인적인 약점들, 네. 뭐 어떻게 보면 치부, 뭐 이전에 어떤 부정과 연루되었던 의혹이 있던 부분들까지 공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후보들 간에 상당히 이제 어쨌든 눈빛이 변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그런 긴장감 높은 토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로 약점을 공격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볼 때는 각 그 주자별로 기조가 좀 어땠던 것 같으세요? 뭐 기존에 보였던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연정 문제라고 안희정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개혁 입법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도움이 없이는 민주당 당 혼자로는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대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같은 적폐청산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건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정이 필요해서 먼저 하고 가자는 것이고 또 문 전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 첨예하게 부딪힌 게 사드 문제예요. 사드 네. 문제는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두 사람은 다음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된다라고 예. 주장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최성 지금 시장이 네. 그 미묘하게 문재인 전 대표한테 던지는 질문은 약하고 그러게요. 나머지 예. 두 사람은 던지는 질문은 좀 셌어요. 네. 네. 그 부분이 사실 지난번에도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최성 시장이 일부러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논란도 있는데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오늘도 사실은 질문의 강도를 보면 네. 문재인 전 대표한테 던지는 질문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 아까 말씀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난 불법 대선 자금 문제를 아주 아프게 네, 네. 질문하는 그런 장면도 보였고 이번 토론에서 특이한 점이라면 예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점이 뭐냐면 후보장 간에 질문하고 답변하는 네네. 그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30초간 특정 후보를 지정해서 질문하고 40초간 답변을 받는 네.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서 좀 더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의 어떤 생각들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공통 질문, 그러니까 이제 후보 간에 뭐 각자 질문도 있었지만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후보들 간에 그 답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공통 후보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제시된 것도 있고 네. 또 보면은 뭐 개그맨들이 사실 질문을 이제 던진 것도 있고 한데요. 네. 네. 지금 보면은 탄핵 사태로 빚어진 국론 분열의 어떤 봉합 방안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 질문으로 제시되었고 네. 또 개헌과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제 입장들을 묻는 공통 질문이 있었고 예.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쨌든 지금 후보들 문재인 전 대표의 후보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원칙 있는 통합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네. 공공부문 일자리 부분은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다른 후보들 측에서의 공세도 이제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공공부문에 너무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제 공세들이 있었고 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류들 답변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이제 차별화를 두는 측면이 있었고 네.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뭐 중간 단계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어쨌든 다시 얘기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탄핵 이후에 예. 어쨌든 어떤 사회 통합 방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부분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안희정 지사가 그동안 이제 얘기해 왔던 대연정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네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이제 보이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다만 어쨌든 그것이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이번 이제 정권의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대연정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겠냐, 예.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공세를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부분은 공세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안희정 지사에 대한 공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변호사님도 오늘 토론회 아까 지켜보셨는데 좀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셨어요? 일단 그 주에 이제 제가 하나 인상적인 장면이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네. 안희정 지사가 그 문재인 후보에게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자체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김종인 전 의원이 탈당하고 어떤 빅텐트 만들려는 것, 또 박지원, 또 안철수 이런 분들이 나간 것에 대해서 뭐 리더십이 없지 않느냐.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답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본인 자체가 어떤 권력 투쟁 과정에서 나간 게 아니고 혁신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나갔다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전체적인 어떤 그 토론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굉장히 토론에 약하다 뭐 그런 말을 많이 공격을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토론회를 피한다 이런 예, 얘기도 예. 그런데 받았었죠. 상당히 좀 전에 비해서 많이 강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토론회 자체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토론회 문화가 너무나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처럼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주겠습니다. 네. 뭐 몇 분 주겠으니까 뭐 주도적 토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한 쟁점을 가지고 특히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번 토론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가. 그럼 통합 자체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뭐 친박을 비롯한 전체적인 통합이자 아니면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적폐를 청산한 다음에 통합을 하느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시간적 제약 때문에 끊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적어도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통합과 관련된 적폐 청산 부분, 예. 또 국민이 가장 관심하는 일자리, 또 아니면 외교 안보에 관련된 사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후보 자체가 많이 알고 있으면서 본인의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없는 끝장 토론을 하게 되면 본인의 실력이 어떤지가 다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면 네. 국민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대선 후보의 토론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토론회에서 네. 이 토론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좀 소극적인 것 아니냐. 사실은 이제 내일도 뭐 호남에서 좀 자유 토론이 이제 있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불참을 통보하고 그러니까 또 안희정 지사 측에서도 또 불참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한 불만을 내세우면서 본인이 이제 질문할 시간에 다음번에 어쨌든 무제한 토론,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고 네. 하면서 이제 후보들에게 직접 약속을 얻어내려고까지 하는 이제 모습들을 이제 보여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어쨌든 네. 당과 협의해봐야겠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여줬던 것은 어쨌든 이 토론회를 통해서 네. 후보들의 어떤 검증 또 후보들의 실력을 충분하게 유권자들이 이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토론회를 좀 기피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또 하나 이제 공세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고 진짜 토론회에서도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뭐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토론회를 좀 뭐 8번 정도 앞으로 더 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역선택 공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막 200만 명 이상이 신청을 하고 2차도 지금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네.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선택의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저는 봐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는 조직의 힘도 일정 부분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오픈 프라이머리 해서 일반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전략적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거인단에 개입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예, 만드는 신청하도록. 신청하도록 예.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지금 그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지율에서는 문재인 대표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민주당 내의 지지율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와요. 2배, 3배.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과연 오픈 프라이머를 하게 되면 결국 일반인들 중에 또는 중도나 아니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연단에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투표해서 안희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지 네네.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내 경선에 그렇게 뭐 중도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투표까지 하기는 물론 그게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전체 어떤 그 투표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경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모바일이나 인터넷의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에는? 모바일과 인터넷 같은 경우에 뭐 야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의 정당들 그래서 네. 이제 경선에서는 영향은 뭐 지대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친화도가 크고 또 모바일 사용에 있어서 숙련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 습득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습득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경선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ARS라든가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예. 투표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수용도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선거연단에 참여하는 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의 숙련도는 젊은 층이 더 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 같은 경우에 또 보수 성향층이나 어떤 고령층의 중도층 같은 경우엔 만약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선거인단 절차가 매우 간소화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상당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상에서 용어로 하면 상당한 노동이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외부의 어쨌든 참여자들이 그것을 쉽게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처럼 참여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런 면에서 이제 모바일이라든가 인터넷 사용에 숙련돼 있는 젊은 층들이 어쨌든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정보 확산에 있어서 정보 습득에 있어서 지금 모바일과 인터넷 통해서 많이 습득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이 가짜 뉴스 같은 것은 뭐 세계적으로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올드 미디어 시대라든가 이제 어떤 매체가 몇 개 안 되고 또 신문 종이 등을 통해 가지고 올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할 때는 가짜 뉴스가 대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나 기사 형식을 토대로 해서 링크만 통하면 이것이 신문 기사라든가 언론 기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후보들에 대한 어떤 악재라든가 잘못된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확산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주권자들이 자기가 이제 그것을 사실로 이제 믿게 되면서 어떤 확증을 갖게 되고 후보에 대한 호불호라든가 지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근거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모바일 인터넷이 젊은층 등의 유권자의 어떤 참여를 높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런 이제 선거 국면에서 짧은 기간에 치러진 선거 국면에서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 이 모바일과 인터넷이 유용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가짜 뉴스의 폐해가 크게 만드는 이제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정적 측면도 함께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가짜 뉴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문재인 전 대표 침해설이 지금 또 인터넷에서 네네. 돌아가지고 네. 예, 예.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침해설을 흘린다고 해도 누가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 믿지 않죠. 네. 하지만 또 간혹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악의적으로 또 이렇게 퍼뜨리는 그렇죠. 사람들이 의구심을 있습니다. 제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자체는 사실 뭐 그냥 지나갈 일도 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천적으로 막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른 것도 생산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또 거기에 법적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치 침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대선 후보가 사소한 일에 어떤 약간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너무나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이제 가짜 뉴스, 특히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한 침해설 부분은 명백히 이제 법적 위반이 맞아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의 흑색 선전이랄지 네. 그리고 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걸 좌시하면 이게 뭐 일파만파 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사실 이런 뭐 가짜 뉴스가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그런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네. 예, 가짜 뉴스 문제는 이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김광석 변호사님처럼 상식적인 분들은 절대로 안 믿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심리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가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가 뭐냐면 자기의 신념과 맞는 얘기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요. 네. 자기의 신념과 다른 얘기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예. 인터넷 상에. 그러면 누구나 정보만 집어넣으면 그게 마치 포털 사이트의 뉴스인 것처럼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게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태극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확증 편향 때문에 본인이 믿고 싶은 정보가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걸 확산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뉴스는 안 믿는 거죠.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예. 그걸 또 SNS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산하니까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로 인식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네. 미국 대선에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네. 가짜 뉴스가 있었고요. 힐러리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가짜 뉴스였는데 그걸 실제로 믿고 젊은 청년이 총기를 난사했어요. 그 장소에 가서 네네. 또 힐러리가 IS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힐러리가 당선이 안 된, 떨어지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걸 보면 이게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이런 가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네. 특히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낼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선관위 이걸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법적 제도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가짜 뉴스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네. 막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잘 걸러줘야 될 텐데 지금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캠프 인사들이 계속 구설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번에도 사실 전 특정사령관, 전인범 특정사령관이 문제가 됐고 최근에 손혜원 또 그렇죠. 의원이 말을 잘못하셔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검증 시스템의 부재라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추천 받아서 실제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름아름 아는 사람을 통해 추천을 받다 보니까 물론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 조직처럼 특정한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네. 대선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 더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추천한 한 사람 때문에 후보의 이미지에 엄청난 뭐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후보들이 좀 더 캠프에서 검증을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런 발표를 했어요. 공약을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인사추천 실명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희정 도지사 같은 경우는 국회와 합의해서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를 네. 했고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 반년마다 탕평 인사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겠다고 그랬고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대한민국 드림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로서 어떤 캠프 인사들을 추천받고 또는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은 분명히 사과하시고 네. 이제부터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 잘못 임명하게 되면요, 그게 후보에게 그대로 타격이 오게 돼 있어요. 예. 누구를 임명했느냐가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대선 주자들이 캠프에 들어오는 인사들을 선택할 때도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선 투표를 안 가면은 다음 달 3일이면 대선 후보를 정하게 되는데 이외에도 각 당별로 이제 그 후보 선출 시기를 대부분 다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대선이 언제 치러지는지가 발표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5월 9일 날 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뭐 많이 보도를 해드리고 있고 각 당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대선 날짜가 확정이 안 되는지 그 관련 얘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60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위기는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정은 조속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혼란을 넘어서 화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비상 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께서는 대통령 선거 일정을 조기에 빨리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황교안 총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인의 출마 여부를 고민하느라고 대통령 선거 일정을 안정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스운 일입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날 그 탄핵 선고 이후에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 내용이 나올 때만 해도 아무래도 저 이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출마를 자연스럽게 접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날짜를 발표하지 않는 걸 보면서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도 혹시 본인이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좀 살만한 듯한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지금 헌재 어쨌든 지금까지 결정 자체도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밝히게 되면서 네. 네. 어떤 불확실성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사회의 어떤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이제 명확하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를 황교안 대행이 권한자로서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새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은 어쨌든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또 공고는 50일 이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50일 전에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번 주 중에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해줌으로써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오늘 어쨌든 기대가 됐습니다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국무위원들에게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인도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한 것인데 그러면은 빠르게 공고를 해주면서 어쨌든 선거 준비를 알차게 또는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인데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어쨌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제 그런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상훈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나름 어쨌든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이 보수 진영에서 1위 주자인 상황인데 아직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시간을 좀 더 벌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인에 대한 대중의 지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을 갖게 하는 측면이 이제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것과 연관지어서 청와대 비서진들의 어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다 이제 반려를 반려했죠. 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도 한 가지 어쨌든 매듭을 지어주는 측면인데 반려한 것도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 이제 오해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일정 부분 어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닌 것이냐. 또 공고일도 늦추게 하면서 바로 공고일 하게 되면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에 네. 대해서 일정 부분 어필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면서 고민하는 것, 출마 여부를.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 뭔가 무언의 시그널로 우호적인 시그널을 전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황교안 대행이 조속히 공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소리도 들리고요. 여전히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리고 인파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볼 때 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참 나가기에도 대선에 안 나오기에도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요즘 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본인들의 행보를 보면 또 약간 사람을 우리가 헛갈리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본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 모아놓고 국무회의 할 때도 60일이라는 짧은 대선 기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선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건 본인도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하루빨리 대선 일자를 확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 5월 9일밖에는 대선 일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5월 9일 빨리 해줘서 불확실성을 일단 해소를 시켜주고 후보 검증이랄지 대선이 정말 본격적으로 돌입해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줘야 하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할 수 있도록. 근데 저 자체를 보면 아까 윤영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본인 자체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본인 네. 뭐 출마 여부인데 저는 본인의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도 자체가 약간은 지금 뭐 이렇게 하향 추세에 있다고 봐요. 네. 그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보수층에서는 제일 지지도가 높은 1위죠. 예. 대선 후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좀 굉장히 압박을 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어떤 경선 일정에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이 자기 혼자만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대선 일자를 생각해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또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선 일자를
뭐 할 수 있는 빨리 해버리면 마치 탄핵을 인용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자체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을 위한 그런 정치, 그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 안 되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방금 그 특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그 경선 등록일이라든지 후보 등록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황 권한대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그래서 지금 많이 이게 들어요. 맞춤형 경선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언제 나와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한국 자유한국당이 보내고 있는 메시지예요.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빨리 나와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제 그건 물론 이제 본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잘 아시는 네. 것처럼 친박 그것도 대통령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를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그 퇴거해서 사저로 들어가는 동안 그날 밤에 뭐 했습니까? 조직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본인들 아니라고 물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어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세력들과 황교안 권한대행 일정 부분 교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 위에는 뚜렷이 드러나는 후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해서 예. 한국당이 어떤 지지도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다시 집권을 노릴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다 반려한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본인이 혹시나 직접 뛰게 되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비서진 그대로 있어주는 것이 네네. 본인이 나가는데도 부담이 덜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들 다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사실은 국정 운영을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더 클 텐데 네. 그것도 하나의 시그널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앞으로 진행될 대선 전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인데 검찰에서 내일 날짜를 정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통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상 깊었던 얘기가 조율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강하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 어떤 애우에 의해서 어떤 조율을 하고 우리가 대면 조사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면 조사 그야말로 대면 직접 만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면 조사든지 그런 용어가 좀 분별력이 좀 있어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자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피의자,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습니까? 네.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 사정당국에서는 소환을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못 나오겠다고 하면 그때 그러면 어느 시점이 좋냐 조율을 할 수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만약에 그 소환 통보에 불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강제 수사 절차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일단 내일 어떤 날짜를 해서 통보를 하겠다는 것은 일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첫 번째 발걸음을 띄었다고 보는 건데 그다음에 검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시를 해야 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의 검찰이 지금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할 텐데 과연 그 시기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일반적인 피의자와 동등하게 대우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저 가서 조사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제 강제 수사, 체포영장 아니면 사전 구속영장 발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다시 들어갈 것이냐. 근데 이제 네. 압수수색 범위도 그전에 이제 청와대는 압수수색만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고려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나올 때 과연 박 전 대통령이 그냥 나왔겠느냐. 적어도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자체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의미가 좀 반감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만은 과연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킬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피의자 입장이라고 보면 이 정도의 혐의 사실, 사안의 중대성에 보면 출국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출국 금지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출국 금지는 당연한 조치다. 이게 피의자의 혐의뿐만 아니라 이런 사안을 조사할 때 당연히 출국 금지를 먼저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근데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은 7층에서 받게 된다. 705호실 여기가 최순실 씨가 앞서서 조사를 받았던 곳이다. 이래서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아마 그 영상 녹화실이 제일 잘 갖춰져 있고
아마 넓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일반 영상 녹화ችን 되게 뭐 변호인 한 명 정도 하고요, 피의자, 근데 검찰 수사관 뭐 이 정도 할 텐데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상당히 그 인원수가 좀 많아야 할 거예요. 적어도 변호사도 뭐 한두 명 이상, 예. 그리고 뭐 검사나 검찰 수사관도 이제 여러 명이 조사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약간 협소하니까 이걸 좀 확장 공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확장 공사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예. 네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검 중수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대검찰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사실이 굉장히 크고 좋았어요. 그래서 침대도 있고 뭐 거의 일반 조사실에 비하면 이제 호텔급 정도의 뭐 냉장고도 있고 수준이 있었는데 대검 중수가 폐지되면서 네. 사실은 어떤 전 대통령이랄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애우를 할 수 있는 조사실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조사실이 없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렇게 잘 갖춘 조사실은 특권과 특혜를 갖다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뭐 영상 중앙지검의 7층에 영상 녹화실을 좀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 자체는 네. 수사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게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검찰로서도 사실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게 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헌재 결정에 불복한 듯한 이제 발언을 하게 되면서 국민적인 여론이 어쨌든 동정론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불복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어떤 수사에 대해 조기에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라고 하는 이제 요구들 국민 여론이 사실 높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어쨌든 소환에 사실 응하게 된다면 사실은 순조롭게 일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소환에 이제 응하지 않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강제 수사 국면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보면은 어쨌든 한 30% 중반대 정도는 구속 수사 같은 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탄핵에 어쨌든 찬성했던 사람들도 포함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논란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또 야권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수층이라든가 또는 기존 여권층에서 어떤 결집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또 한편에서는 보수층에서도 이것을 의도적으로 네.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보수층들의 어떤 결집을 이제 의도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소환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것을 거부하느냐 아니면 신속하게 응하느냐 여부에 네. 따라서 실제로 불복을 한 것이고 이후에 수사까지도 불응하게 되면서 정치적인 어떤 제기나 절집을 노리려고 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여부가 예. 판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그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포토라인에 설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당연히 봐야 이제 되죠? 포토라인을 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네. 포토라인을 쓰지 않고 뭐 뒷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겠죠. 그리고 네. 이제까지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뭐 포토라인 당당히 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찰에서 고려하지 않을 건데 단지 제가 아까 우리 윤희영 센터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시기가 언제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조사를 하면 저는 아마 신병은 구속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예. 네. 그 조사 시기가 자체를 검찰 자체는 굉장히 신속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3월 말이나 4월 초에 대선이 과열로 접어들기 전에 빨리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뭐 바라는 것도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뭐 구속 불구속을 떠나서 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좀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은 본인이 순수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순순히 응하게 되게 되면 사실 들어가서 이제 모든 증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돼야 하고 네. 또 그 시점 자체가 순순히 응하게 되면 어떤 자기의 어떤 지지하는 결집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약간 본인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시간을 끌고 그래서 강제 수사 방법으로 갔을 때 본인의 어떤 지지자들의 결집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사가 늦어질수록 결국 대선의 과열로 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후로 가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럼 새로운 정부 자체는 결국 화합과 통합을 명분을 삼을 건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굉장히 본인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늦게 수사할수록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전 국민이 아닌 본인의 자신의 그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동 사저에도 여전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심지어는 주민들과 갈등까지 빚어지고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런 그 검찰 소환 과정에서도
하더라도 뭐 만약에 불응해서 강제 수사라든지 이렇게 집행을 할 때 물리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당연히 부분까지도 우려되는 네. 상황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40일 동안 집회 신고를 해놨어요. 예.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지금 뭐 박사모로 불려지는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이 40일 동안 집회 신고를 해놓은 이유가 네. 뭐겠습니까? 여기가 청와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형태로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러 온다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몸을 날려서라도 막을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검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장면이 전부 이제 공개가 될 것이고 네. 그렇게 돼서 너무 심한 건 아니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또 안 하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안 하면 또 촛불에 나왔던 분들은 또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원칙대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갈등이 많을 때는 원칙이 뭐냐는 거죠. 그 원칙은 결국 범죄 피해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이라 하면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네. 뇌물을 네.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반드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을 해서 뇌물 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증언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 안 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네. 그래야 재판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해요. 그런 원칙대로 하는 것이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일정 부분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가능한 한 3월 안에 검찰이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3월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 네. 그리고 나서 법원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밝히는 걸 보면 검찰도 엄청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결국 원칙을 지켜서 3월 안에 조사가 끝날 수 있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정말 협조하시는 것이 네. 국민이 바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검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사에 응하는 부분이 어떤 정치적인 계획에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어쨌든 이것이 본인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정치적인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본인들의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제 정당한 방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법을 중시하는 어쨌든 뭐 신뢰 또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순수하게 이것을 대통령이 따르는 것이 이제 마지막 국민적 도리를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예.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아까 이제 물리적 충돌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법을 이제 따른다는 측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또는 지금 이제 친박계 몇몇 의원들이 이제 사저에서 어쨌든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이제 라인업을 구축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한다면 물리적 충돌에서 자칫 어떤 신체의 지지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지 말라고 설득해주는 모습을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그 친박계 의원들이 사실 그걸 통해 가지고 법도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또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하고 설득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